60살이 되어서야 그녀와 다시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어머, 정우 씨? 35년 전에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물어봐도 됩니까? 미안해요. 그땐 용기가 없었어요. 어머니, 전 너무 걱정돼요. 그분 진심이 맞을까요? 60살에 다시 찾게 된 제 마지막 끝사랑이에요. 안녕하세요. 서울 성북구에 사시는 60세 한정우 씨가 보내주신 사연을 재구성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우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살에 첫사랑을 만났습니다. 35년 전 영문도 모른 채 헤어진 첫사랑이었어요. 정말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이 나이에도 가능한 건지도 몰랐고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저는 한정우라고 합니다. 은퇴한 중학교 국어교사입니다. 아내를 10년 전에 먼저 보내고 딸 하나는 미국에서 살고 있어서 혼자 지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35년 만에 그녀를 만났습니다. 1. 서리꽃이 피던 날. 매일 오후 3시 저는 작은 화분 2개를 들고 집을 나섭니다. 베고니아와 제라늄이에요. 좁은 원룸에서 답답해할 것 같아서 이 시간이면 함께 산책을 나가거든요. 오늘도 날씨 참 좋다 그치? 화분에게 말을 거는 게 이상하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혼잣말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대답은 안 해도 들어주는 존재가 있으니까요. 정릉동 골목길은 30년 전 아내와 처음 이사 왔을 때의 그 고즈넉함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새로 생긴 가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골목 어귀의 작은 꽃집이었어요. 꽃마음이라는 예쁜 간판을 달고 있는 그 가게 앞에서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꽃을 정리하는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어쩐지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꽃 하나하나를 어루만지듯 만지는 그 손길에서 온기가 느껴졌거든요. 실례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며 베고니아 화분을 살짝 들어 올렸어요. 이 화분에 어떤 꽃을 같이 심으면 좋을까요?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제 시간이 멈췄어요. 35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3초간 정적이 흐르고 그녀도 저를 알아본 눈치였습니다. 어머, 정우 씨? 정우 씨 맞아요? 목소리도 변하지 않았어요. 조금 낮아졌을 뿐 여전히 봄비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은수가, 아니 이제 은숙 씨라고 해야 하나? 죄송해요. 너무 반가워서 그만. 정말 오랜만이네요. 여기서 뵐 줄이야. 화분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려서 당황했어요. 지난 35년 동안 궁금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목까지 차올랐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건 그 흔한 인사말 뿐이었어요. 저는 내내 군산에 살다가 얼마 전에 아들 때문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정우 씨는 여전히 여기 사시는군요. 은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주름이 조금 늘었고 머리카락도 하얗게 변했지만 그 눈부신 미소만큼은 20대 때의 그것과 똑같았어요. 박은숙, 35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제 인생에서 사라진 그 사람이 다시 제 앞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35년 만에 은숙이를 만났다. 여전히 아름답다. 아직도 꽃을 좋아한다. 왜 그날 갑자기 사라졌는지, 그 후로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한 게 너무 많다. 하지만 오늘은 그저 다시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말하지 못한 이야기.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꽃집 앞을 지나갔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가기만 했습니다. 들어가고 싶었지만 매일 가면 부담스러울까 봐서요.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은숙이 먼저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정우 씨 어서 오세요. 그날부터 제 산책 코스가 바뀌었습니다. 꽃집을 들르는 게 일상이 된 거죠. 꽃집을 들를 핑계로 집에 있는 화분은 모조리 바꿔가며 들고 나가 질문했습니다. 은숙 씨는 귀찮은 기색 없이 하나하나 세심하게 알려주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녀도 그저 내가 대화하기 위해 꽃집에 들른다는 것을 눈치챘던 것 같아요. 며칠 후 저는 처음으로 은숙에게 차를 마시러 가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어요. 은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골목 끝바램이라는 다방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곳은 유일하게 35년 전과 똑같이 그 자리에 존재하는 이 동네에서 사라지지 않은 다방이었어요.
이곳에서 우리는 마지막 만남을 했었죠. 그게 마지막인 줄도 몰랐지만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석 달 정도 됐어요. 지방에서 35년을 살다가 아들 때문에 올라왔죠. 35년. 그 말을 되뇌었어요. 35년 동안 은숙은 어떻게 살았을까? 전 계속 여기서 살았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이 동네를 떠나지 않았거든요. 정우 씨, 혹시 아직도 시를 쓰세요? 은숙의 질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가 제가 시를 썼던 걸 기억하고 있다니. 가끔 써요. 별로 잘 쓰지는 못하지만. 대학 때 정우 씨 시 정말 좋아했어요. 특히 겨울비라는 시. 기억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 시는 은숙을 생각하며 쓴 것이었거든요. 그녀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니. 그 시는 제 고백이었잖아요. 그때 네, 그랬죠. 보자마자 알겠더라고요. 그 순간 눈이 마주쳤어요. 35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20대의 우리가 그곳에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은숙이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시간이 늦었다며 일어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겨울비라는 시를 떠올렸어요. 25살 때 은숙을 생각하며 쓴 그 시를, 그녀도 내가 좋다고 했을 때의 그 순수했던 기쁨을, 그리고 그 몇 주 후 그녀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의 그 충격과 절망을. 당장은 더 물을 수가 없었지만 그녀는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 그 의문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이야기.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꽃집 앞을 지나갔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가기만 했습니다. 들어가고 싶었지만 매일 가면 부담스러울까 봐서요.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은숙이 먼저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정우 씨, 어서 오세요. 그날부터 제 산책 코스가 바뀌었습니다. 꽃집을 들르는 게 일상이 된 거죠. 꽃집을 들를 핑계로 집에 있는 화분은 모조리 바꿔가며 들고 나가 질문했습니다. 은숙 씨는 귀찮은 기색 없이 하나하나 세심하게 알려주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녀도 그저 내가 대화하기 위해 꽃집에 들른다는 것을 눈치챘던 것 같아요. 며칠 후 저는 처음으로 은숙에게 커피를 마시러 가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어요. 은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골목 끝바램이라는 다방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곳은 유일하게 35년 전과 똑같이 그 자리에 존재하는, 이 동네에서 사라지지 않은 다방이었어요. 이곳에서 우리는 마지막 만남을 했었죠. 그게 마지막인 줄도 몰랐지만.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석 달 정도 됐어요. 지방에서 35년을 살다가 아들 때문에 올라왔죠. 35년. 그 말을 되뇌었어요. 35년 동안 은숙은 어떻게 살았을까? 전 계속 여기서 살았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이 동네를 떠나지 않았거든요. 정우 씨, 혹시 아직도 시를 쓰세요? 은숙의 질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가 제가 시를 썼던 걸 기억하고 있다니. 가끔 써요. 별로 잘 쓰지는 못하지만. 대학 때 정우 씨 시 정말 좋아했어요. 특히 겨울비라는 시 기억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 시는 은숙을 생각하며 쓴 것이었거든요. 그녀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니. 그 시는 제 고백이었잖아요. 그때 네, 그랬죠. 보자마자 알겠더라고요. 그 순간 눈이 마주쳤어요. 35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20대의 우리가 그곳에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은숙이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시간이 늦었다며 일어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겨울비라는 시를 떠올렸어요. 25살 때 은숙을 생각하며 쓴 그 시를, 그녀도 내가 좋다고 했을 때의 그 순수했던 기쁨을, 그리고 그 몇 주 후 그녀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의 그 충격과 절망을. 당장은 더 물을 수가 없었지만 그녀는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 그 의문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35년 만에 풀린 미스터리. 몇 주가 지나면서 은숙이 조금씩 생각이 많아 보였어요.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은숙이 먼저 제안했어요. 정우 씨, 시간 있으면 커피 한잔 할까요? 카페에 앉아 은숙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 씨, 35년 전 일 기억하세요? 제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물론이죠.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궁금했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5년 동안 가장 궁금했던 것이었거든요. 은숙은 깊은 숨을 쉬고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정우 씨 아버지께 돈을 빌렸었어요. 사업 자금으로 그 당시 1,000만 원을. 저는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에 눈을 크게 떴어요. 우리 아버지랑 은숙 씨 아버지가 이미 아는 사이였다고? 그것도 돈 거래를? 저는 아빠랑 사이가 무척 좋았어요. 어느 날 술 마시고 아버지가 만나는 친구에 대해 물어보시길래 정우 씨 이야기를 했죠. 이름은 한정우이고 아버지는 동네에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는 집 아들이라고 했더니 아버지 얼굴이 하얘지시는 게 보였어요. 순간적으로 이상해서 캐물었더니 아버지가 정우 씨 아버님께 진빚에 대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한 동네에 살지만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하면서 피해 다니고 계셨어요. 저에게 말한 뒤로도 사업이 계속 잘 안 됐어요. 갚을 길이 없었죠. 아버지는 매일 괴로워하셨고 저는 정우 씨를 볼 때마다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5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말도 없이 떠나신 거군요.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하지만 화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이었어요. 미안해요, 정우 씨. 정말 미안해요. 그땐 도저히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은숙의 눈에 빨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23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돈 그대로 갚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가족은 그때 도망치듯이 이사하고 다시는 서울에 나타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은숙 씨가 그 모든 걸 혼자 견뎌냈다는 거예요. 은숙은 많이 울었어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무력감, 좋아하는 첫사랑과의 연애를 눈앞에 두고 떠나야 했던 그 상처가 35년 동안 고이 묻혀 있다가 다시 파헤쳐지면서 터져나오는 눈물 같았어요. 저는 묵묵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35년 만에 풀린 미스터리였지만 이제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4. 자녀들의 걱정. 며칠 후 딸 지연이 미국에서 휴가를 내고 한국에 왔어요. 급작스러운 방문이었습니다.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하지만 지연의 눈에는 제가 달라 보였나 봐요. 표정이 밝아졌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는 것 같다고 것 같다고 나중에 말하더라고요. 5. 조용한 돌봄. 일주일 후 은숙이 쓰러졌어요. 톡감에 걸려 고열이 나다가 쓰러졌다고 했어요. 평소 앓는 질환도 있어서 위험했던 것 같아요. 민호가 어머니를 병원에 입원시켰죠. 며칠째 꽃집이 문을 닫은 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주변 가게에 물어보니 은숙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도 면회를 시켜주지 않았어요. 은숙 씨 아들은 저를 보면 스트레스를 받으실까 걱정해서 만나지 못하게 했거든요. 저는 그래도 은숙 씨가 저를 보면 더 힘내실 거라고 믿어서
매일같이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멀리서라도 은숙의 병실 창문을 바라보면서요. 그리고 은숙이 알려줬던 꽃집 비밀번호를 기억해냈어요. 먼지가 쌓이지 않게 3일에 한 번씩은 꽃집에 들어가 청소를 했습니다. 꽃들에게 물도 주고 주변 쓰레기도 치웠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일이었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은숙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6. 장롱 아래 열쇠. 은숙이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병원 앞에서 기다리기만 하니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집에서 오랜만에 대청소를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가 죽고 난 후로는 매일 대충 살았어요. 청소도 요리도 대충대충. 지금까지 제대로 된 대청소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장롱을 옮기다가 바닥에서 작은 것이 굴러 나왔어요. 열쇠였습니다. 이상하게 익숙한 열쇠였어요. 아, 그 열쇠를 기억해냈습니다. 아내가 평생 가지고 다녔던 자물쇠 걸린 상자의 열쇠. 아내는 늘 말했었죠. 이 상자는 절대 보지 마. 내 스트레스 해소용 일기니까. 아내도 마지막엔 그 열쇠를 찾지 못했었어요.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했었거든요. 오랫동안 망설였어요. 그 사람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게 맞을까? 하지만 호기심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어요. 작은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가장 마지막 페이지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2014년 3월 5일. 오늘도 남편이 혼자 라면을 먹었다. 내가 없으면 과연 제대로 챙겨 먹을까? 이 사람 성격에 매일 라면으로 때울 것 같은데 걱정이다. 2014년 2월 28일. 남편이 요즘 더 조용해졌다. 내 병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보인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평생 나만 보고 살았는데 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다른 여자라도 만나서 외롭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 성격에 그럴 리 없을 테고. 2014년 1월 15일. 아, 걱정이다. 내가 먼저 가게 되면 이 사람 정말 평생 혼자 늙어갈 것 같아서 누군가 좋은 사람 만나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또 한편으론 그런 생각하면서도 질투가 난다. 이 이기적인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나?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참을 수 없이 터져버렸거든요. 아내는 자기 죽음만 두려웠던 게 아니라 제 남은 삶까지도 걱정했던 거니까요. 제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질투하는 모습에서 피식 웃음도 났습니다. 제 아내는 그럴 만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장난기 어린 삐진 표정이 생각났죠. 내가 나중에 하늘에 가서 아내를 만났을 때 첫사랑을 만나서 살다 왔다고 하면 아내가 싫어할까? 생각해봤습니다. 아내 성격이라면 칫, 그럴 줄 알았어, 괜찮아. 당신이 나 없이 외롭게 살다 온 것보다 더 좋아. 살짝 삐죽한 입을 내밀면서도 그렇게 말해줄 게 분명했어요. 아내는 이미 제 행복을 빌어주고 있었거든요. 죽기 전까지도. 딸아이의 마음도 아내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지만 당장 뾰루퉁한 표정은 감출 수 없는 마음이겠죠. 저는 딸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또 딸아이도 머지않아 이해해줄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에서야 이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마치 아내가 난 괜찮다고 당신이 행복한 길을 택하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고민 끝에 확신이 섰고 은숙에게 제 마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7. 서리꽃. 그날 밤 늦게 병원으로 갔어요. 예전 제자가 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서 부탁을 했거든요. 새벽 2시쯤 병실 문을 조용히 열었어요. 은숙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잠든 은숙의 침대 옆 탁자에 작은 종이 한 장을 놓았어요. 직접 손으로 쓴 시였습니다. 서리꽃. 35년 전 그 겨울, 당신이 떠나던 날, 창가에 핀 서리꽃을 하루 종일 바라봤습니다. 세월이 흘러 내 머리에도 서리가 내렸지만 마음 한구석 여전히 그날의 온도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나 봅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사랑은 봄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겨울 창가의 서리꽃처럼 조용히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시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었어요.
은숙 씨, 35년이 흘렀지만 당신 앞에선 여전히 25살 정우입니다.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8. 깨달음들. 2주일 만에 은숙이 퇴원했어요. 정우 씨 시를 언제 두고 가셨어요? 고마웠어요. 은숙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괜찮으세요? 몸은요? 네, 많이 나아졌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30분 후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은숙은 많이 야위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아내의 일기 이야기를 했어요. 은숙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섰어요. 우리가 다시 만난 건 우연이 아니라고. 아내도 원하는 일이라고. 은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꽃집 늘 관리해 주신 거 봤어요. 고마웠어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은숙의 손을 잡았어요. 제가 확신하는 건 지금이에요. 지금 이 순간 당신과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은숙도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정우 씨가 내 인생에 다시 들어온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9. 변화들. 며칠 후 지연이 저를 찾아왔어요. 아빠, 죄송해요. 너무 성급하게 반대한 것 같아요. 아빠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딸을 꼭 안아줬어요. 그분 만나 뵙고 싶어요. 은숙 씨 아들 민호도 비슷했대요. 어머니가 입원했을 때 제가 매일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간호사에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이제 저희를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은숙 씨의 단골 손님들이 제가 꽃집을 자꾸 서성이니 조심하라, 사기꾼일 수도 있다며 걱정해 주셨지만 제가 은숙이 아플 때 꽃집을 돌본 걸 보시고는 많은 오해가 풀리셨다고 해요. 10. 청춘 같은 데이트. 2개월 후 은숙이 완전히 회복했을 때 제안했어요. 은숙 씨,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는 곳에 가보지 않을래요? 갑자기 왜요? 우리도 한 번쯤 예전 25살처럼 데이트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은숙이 웃었어요. 60살에 무슨 애들 데이트냐고 하면서도 설레는 게 보였거든요. 홍대의 유명한 브런치 카페에 갔어요. 젊은 사람들로 가득한 곳에서 저희는 어색해했습니다. 메뉴가 다 영어네요. 은숙 씨는 다 너무 낯설어 보였어요. 저는 이름도 복잡한 토스트, 파스타를 먹으며 마치 신세계를 경험하는 것 같았어요. 포토존이 있길래 서툴게 사진도 찍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한강공원에서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걸었어요. 우리 혹시 이상해 보이면 어쩌죠? 이 나이에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데이트하면 부부처럼 보이진 않을 텐데. 은숙 씨가 귀여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좋잖아요. 우리 더 이상 다른 사람들 눈을 신경 쓰느라 이 순간을 놓치지는 맙시다. 하고 은숙의 손을 잡았어요. 은숙은 깜짝 놀랐지만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 다 인생이 너무 짧다는 걸 알잖아요. 손을 잡고 강변을 걸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이야, 은숙 씨. 저는 35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저도 이제야 알 것 같아요. 60살에 60살이니까 더 확실한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몰랐던 걸요. 에필로그. 6개월 후. 지금 저는 매일 오후 3시에 꽃집에 갑니다. 은숙과 함께 차를 마시고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요. 때로는 함께 장을 보러 가고 때로는 조용히 산책을 합니다. 가끔은 함께 납골당에 가요. 저는 아내에게, 은숙은 남편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로의 옛 가족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해요. 지연과 민호는 이제 저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명절에는 함께 모여 식사도 하고 서로의 자녀를 챙기며 가족 같은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작은 원룸에 살고 은숙은 꽃집 위 작은 집에 살아요. 각자의 공간을 지키면서도 매일 만나 시간을 보냅니다. 누군가는 이상하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저희에게는 이게 편해요. 결혼이라는 제도가 필요할까요? 이미 충분히 서로를 의지하고 있는데 60살이 되어서야 깨달았어요. 사랑은 약속이나 증명서가 아니라 그저 매일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어제도 한강공원에 앉아 있었어요. 노을을 바라보며 은숙이 말했어요. 정우 씨,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것 같아요. 저도요. 젊을 때는 몰랐어요. 사랑이 이렇게 평온할 수 있다는 걸.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20대의 사랑은 뜨겁고 격렬했지만 60대의 사랑은 따뜻하고 고요합니다. 매일의 작은 기쁨과 감사로 이루어진 서로의 온기가 느껴지는 잔잔한 일상이에요. 오늘도 꽃집에 갔어요. 은숙이 새로 들어온 튤립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쁘네요. 봄꽃이에요. 벌써 봄이 오나 봐요. 우리한테 봄이 온 것처럼요? 에이, 그런 어린애들 하는 멘트 좀 하지 마세요. 은숙이 흘기며 웃었어요. 저는 그 미소 하나 보려고 매일 무리해서 농담을 던집니다. 저희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약속도 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매일 만나고 서로를 돌보고 함께 늙어갑니다. 이것도 사랑이에요. 60살에 다시 찾게 된 또 다른 형태의 끝사랑이요. 60살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사랑은 나이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만 있다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랑은 빠지는 게 아니라 잔잔한 일상 속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요. 35년을 돌고 돌아 만난 첫사랑이었지만 그 첫사랑이 저의 끝사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